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1차적으로 저희 대표님, 저희 양홍수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1차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저희 대표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받은 다운영농조합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양홍수입니다. 저희는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이 정부에서 시작될 때부터 선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 사업이 사실 있는 줄도 모르고, 저희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농업기술센터 어떤 실무자로부터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사회적 농업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2021년도 경상남도 예비적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에 작년에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오늘처럼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다닐 수 있도록 거첩농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이 있거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상담 신청서가 있어요. 쉬시는 시간에 궁금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방문해서 상담 드리거나 전화로도 상담을 드리거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저희 양홍수 대표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또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농사꾼은 농사꾼 그 자체 아닙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버섯 공사를 짓다 보니까 올해가 3년째가 돼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버섯 관련해서 제가 1년에 한 두서너 번씩 버섯 관련해서는 제가 또 남들보다 아마 좀 아는 게 많다는 차원에서 제가 가진 노하우를 그렇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학술적이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박식하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농업이라는 자체가 이 사업이 오래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자체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어려운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분을 저희가 이 설명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맨 처음 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 부분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은 난해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둘째 시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사업에 대한 이 사회적 농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제가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농가분들은 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지를 조금 넘겨서 먼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일단 교재에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6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아직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점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아마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 지원 사업이 그러면 지금 금년에 6년 차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겠죠. 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건 2017년도 문정부가 들었을 때 그때 국정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81번째 국정과제에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산 어촌 조성이라는 사업 내용 중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라는 내용이 그 세부 내용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2017년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도부터 바로 시작이 됐죠. 그러면은 문정부가 들어설 당시에 뭐 새롭게 접근을 해서 만들어진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느 시기 이전에도 사회적 농업에 대한 내용들은 국내에서도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 그 충남 홍성에 어느 농장인데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그 농장에서 실천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강주 매일신문에 있는 기자분이 그 농장을 방문했는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농장이 하는 내용이 국내에서 농업 분야에서는 특이하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명칭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기자분이 사례를 국내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보니 이 서구 유럽 쪽에 사례를 찾다 보니까 그 농장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사회적 농업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2012년도 그 기자가 기사문에 보면은 사회적 농업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게 국내에서는 처음 소개된 문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 기사가 나옴으로 해서 또 농업 분야의 일을 보고 계시는 학자분들이 그렇다면 사회적 농업을 그러면은 좀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2013년부터 사회적 농업에 대한 학술 논문들도 몇 편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거 있죠. 뭐 치유농업이라든지 도시농업 이런 부분은 또 법제화가 되다 보니까 교과 과정이 편성이 돼서 농가나 도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데 이 사회적 농업은 정말 생소하다는 거죠. 그 몇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치유농업 관련해서 교육을 한 번씩 받으러 가시면은 이 사회적 농업에 관한 내용을 강사분들이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나름의 공부를 해보시고 접근도 해보시는 분들이 지금 드러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적 농업은 혹시 오늘 와 계신 분 중에 사회적 농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 사회적 농업의 유형은 세 가지 형태로 갑니다. 돌봄, 교육, 고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고용 부분이 사실은 이 농장에서 이 고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나야만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일자리 제공이나 일자리 지원 형태로 지금 사회적 농장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농장이 가지고 있는 농업 자원, 그리고 농장을 찾아올 수 있게끔 연결되는 네트워크 구축,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회 통합 부분, 이렇게 사회적 농업은 형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유형이나 사업비 등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우리 보통 보조 사업을 하시면은 개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 50%예요. 자부담 20%, 아니면 융자 30% 포함해가 100% 부분으로 보통 그 보조금 사업을 진행을 하시죠. 그런데 이 사업은 100% 보조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장점은 그건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농업 분야에서. 물론 이 사업 외에도 있겠죠.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과거에 보면은 또 100% 지원 사업비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00%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주가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봉사 정신을 가지고 해야만 되는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준다는 개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길래 정부에서 100%를 주느냐? 그거는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0%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4가지 유형의 사업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장은 법인이나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장 하나를 대상으로 놓고 운영하는 형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은 세 농가 이상이 모여서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또 중간 지원기관이 포함이 돼서 운영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농가 세 곳이 모여서 대표 농장을 선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2가지 형태로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지역 서비스 공동체입니다.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이거는 농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사회적 농장은 두 유형이 농자극과 영농 생산 활동을 전제로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농업하고는 상관없이 농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가 거점농장입니다. 거점농장은 사회적 농장이나 아까 3가지 유형의 사업을 하는 농장 중에서 한 곳을 정부에서 지정해서 거점농장이 운영이 되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경남, 울산, 제주 권역에 저희가 거점농장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어떤 대상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은 영농조합법인이나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 사회적 농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들이 대부분 신청을 다 합니다. 이거는 순수한 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신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 법인 내에 영농법인 내에 신청을 다른 분은 다른 단체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다 가능합니다. 비용 단체도 가능하고 상법상 회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복지기관도
신청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회적 농장은 조건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영농법인 외에는 그 다른 법인이나 민법상 법인이나 단체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농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 수익 금액이 30% 이상이 정빙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과 관련된 수익 부분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게 조금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농장은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유형은 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맨 처음에 첫 해에 9곳을 시작을 해가 지금 현재 전국에 89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을 받으면 첫 해는 예비 단계라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부터 4년간은 매년 6천만 원을 지원하는 분야가 유형이 사회적 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1년차 예비 단계에서는 2천만 원을 주느냐? 실제 사업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돈이 굉장히 늦게 되는 저희 거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회적 농장은 기존 지정받은 부분에서 이게 작년에 지정을 받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좀 일찍 받을 수 있었는데 거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까지도 사업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첫 해는 지정이 되면은 이 보통 지자체나 광역자치제나 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이 내년 또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8월 정도에서 부서마다 자료를 취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지침이 내려오는 시기가 9월이거든요. 9월 중순경에 내려오면 선정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11월입니다. 만약에 금년에 저희들이 뭐 신청을 했다. 그러면 11월달에 결과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자체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추경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총선이 있는데 선거 기간에는 더 또 늦게 또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지자체 많더라고요. 이제 뭐 예년 같으면은 뭐 보면은 9월달에 사업비를 거부받는 농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내년에 총선 같은 경우에 또 그런 부분으로 늦게 지정은 됐는데 돈을 못 받아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6천만 원을 주면 그 사업비를 지편을 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해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예비 단계로 넣어서 2천만 원만 지원을 해 줍니다. 금년부터 이 부분이 바뀌었죠. 농장들이 이제 애로사항을 6천만 원을 계속 주니까 집행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는 2천만 원만 금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은 1년차 예비 단계 외에 나머지 4년간은 매년 6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업비를 어디다 쓰느냐? 일단은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영농 활동을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운영비 되겠죠. 뭐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은 뭐 재료도 사야 되는 일도 많고 그 다음 필요한 부분에 또 어떤 농기구라든지 기타 부분도 살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은 강사비가 들어갑니다.
강사비는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전문가 불러야 되지 않느냐 그리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농가가 능력이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을 때 외부 강사를 부르는 거는 뭐 타당하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현재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곳은 영농 활동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농가주가 사실은 뭐 전문가 아닙니까? 그 영농 활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농가주가 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강사도 주 강사가 있고 보조 강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주 강사는 농가주가 되고, 그 다음 또 농사 짓는 분들이 혼자 농사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라든지 뭐 혹시 자녀가 있으면 또 같이 농업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다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가족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준비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마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뭐 주강사는 내만 받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보조강사로 등록을 해서 강사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또 비용이 어디에 쓸 수가 있는가 하면은 어차피 또 그 농장으로 사람들이 오시려면 기관이나 단체하고 연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또 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찾아가면서 음료수 사가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 예산에서 맞지는 않고, 보통 그런 기관과 연계를 하려면은 뭐 찾아가 간담회도 개최해야 되고, 아니면은 우리 쪽에 와서 또 뭐 모임도 할 수도 있고 회의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연계성에서 들어가는 경비는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막상 농장을 또 오시는데 일을 해보니까 그분들한테 이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참여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런 필요한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설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설비의 개념은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큰 덩치, 뭐 내가 제주가 뭐 빵 만드는 제주도 있다. 그럼 5분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자산 취득의 목적의 물건을 살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환경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안에 내부 칸막이가 되어 있다면 냉난방기도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또 냉난방기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은 안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올로지 탁자나 의자 같은 것도 구매가 가능하겠죠. 거기에 필요한 요인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가 조그만 기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거기서 뭐 원예 작업하고 뭐 예를 들어서 농산물 수확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별을 한다든지 뭐 가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에 뭐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비용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오지 같은 경우에 땅값이 싸기 때문에 사회적 농장을 위해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뭐 땅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단지 쓸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된 공간에서 정해놓은 공간에 있는 그 공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은 앞에 설명한 사회적 농장하고 꼭 같습니다. 사실은 같지만은 이제 단지 하나의 차이점이 그거죠. 농가가 다수의 농가가 세 농가 이상 참여를 해서 사회적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사회적 농장은 1년에 뭐 예비담배를 빼고 해마다 6천만 원을 지원을 받는데, 그러면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은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느냐? 여기에는 9천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는 예비 단계가 없습니다.
예비단계는 없지만은 뭐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 형태를 띠다 보니까 나름의 회계라든지 이 전문적인 부분을 좀 가진 분들이 조합원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농업회사 법인이나 영농조합 법인이 사회적 농장을 많이 신청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지만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은 뭐 개인 사업자라든지 그 농가 중에서 개인 사업자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면세.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세 농가 정도가 뜻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지정을 받는 형태의 사회적 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단위는 왜 그러면 9천만 원을 주느냐? 앞에 사회적 농장 6천만 원이었죠. 여기에도 사회적 농장 운영하는 데는 6천만 원입니다. 그럼 3천만 원이 더 붙었죠, 그죠? 그 3천만 원을 포함시킨 이유가 농업회사 법인 이런 것은 기업비용을 띄기 때문에 나름의 일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농가 세 곳이 모여가지고 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문적으로 모든 행정적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농가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의 성격입니다. 나름의 농가들이 좀 전문가 같은 분을 찾아서 그분한테 인건비를 지불하고 그 일을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농가가 잘 모르니까 솔직한 얘기로 농가들이 뭐 정부 하는 사업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은 이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박식하지만은 그걸 경험하지 않은 농가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기관은 또 그렇습니다. 갑자기 연락가 일하고 바쁜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자료 오늘 저녁까지 내주세요. 답도 없습니다. 근데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농가들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건비 3천만 원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쓸 수 있게끔 이 사업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농장하고 차이점이 그 인건비 3천만 원 포함된 부분 여기 그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 코디 역할이 맞죠, 그죠? 코디 역할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발생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농장은 어떻게 보면 한 회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특별한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은 세 농가 이상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만일에 사업비를 인건비 3천만 원 빼고 그럼 6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발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공동체 단위는 참여하는 농가들끼리 협의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세 농가다. 그러니까 뭐 2천만 원씩 나눠서 하자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이제 수익성 사업비 쪽으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농가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강사비거든요. 그럼 강사비를 일정하게 어느 정도까지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가자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금액은 공동으로 분배가 되더라도 시설비는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예를 들어 이제 6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30% 이내로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은 2천만 원씩 갈라가면 30% 같으면 얼마 안 되죠, 그죠? 700만 원 조금 못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과연 뭐 시설을 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지정을 받으면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농가가 그러지 말고 고마 한 농장끼리 돌아가면서
그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0%로 그럼 한 농장씩 해 나가자 시설비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평가를 받아서 평균치에 못 미치면은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정말 사회적 농장으로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때는 취소도 됩니다.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을 할 경우에는 각자의 각 그 개별 농장에 능력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쪽이 또 역량이 너무 뛰어나면 다른 쪽은 역량이 좀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탁월해서 굉장히 잘하고 한쪽은 못하고 이러면 이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것은 또 차후에 평가 결과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고 비교가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조금 역량이 부족한 곳은 또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괜히 거기에 같이 가더라도 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진행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역량이 좀 뛰어나고 하더라도 균등 배부와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한쪽 농가가 특별하게 뛰어난 그런 것보다는 서로 협의하여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각 농장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잘 협의하셔야 이 사업은 공동체 단위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농업이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농촌에 대한 생활 서비스입니다. 우리 농촌에 보시면은 홀로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도 많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촌에 보면은 어떤 집은 복지 제도권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실제 혜택을 받는 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받지 못하는 분들, 우리 내 주변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지역 서비스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농촌이라는 그 지역 외는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자체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입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사항인데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지역 서비스 공동체를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농장들이 보면 어떤 활동을 하느냐 보면은 전체에는 읍내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면은 단체들이 도시락 반찬도 반찬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갖다 드리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세탁소하고 계약을 맺어서 초년 어르신들 빨래하기 힘듭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탁소하고 연계시켜서 빨래도 해드리고 또 가끔씩은 집수리 자원봉사하는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장판집값 하고 그 다음에 벽지값 이런 것도 지원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도움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미용 부분도 또 미용실하고 계약을 하셔가지고 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어르신들도 머리도 손질해 주시고 그런 다양한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농촌의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아니, 어떤 돈을 들이면 좋을지, 그런 쪽에 이 사업비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를 하는 대표는 돈이 안 되겠죠, 아예. 여기는 대표는 사실 봉사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도 예비 단계를 빼고 4년 동안 매년 9천만 원씩 나옵니다. 여기도 운영비 쪽, 아까 그 뭐 반찬을 만드는 재료라든지 뭐 기타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 6천만 원에서 쓰고 3천만 원은 그 공동체 간의 사회적 농장처럼 전문가를 한 사람 영입을 해서 그분한테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은 그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이 두 유형은 코디나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돌봄반장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간의 사회적 농장은 코디네이터라고 그러고요. 그럼 이 두 분의 인건비를 주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앞에 3농가 이상의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그 참여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 농가 주들은 8천 이내까지 안 됩니다. 사람을 뽑으시면 안 됩니다. 요 지역 서비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가족이나 인척은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아예 그 외의 분을 전문가를 찾아서 코디나 돌봄반장으로 고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 고용 그 3천만 원 인건비 안에는 사대보험까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 부담 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뭐 저기에서 돈 떼는 거, 사업주는 그러면 저도 외에 내야 되느냐? 그렇게는 안 합니다. 사업주가 내는 부분까지 저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대보험 비용까지. 그래서 농가주는 자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지역 서비스 공동체도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은 올해 처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올해 내년까지 아마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나면은 또 어떤 형태의 보완할 점이라든지 또 이대로 나간다든지 그런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그 농가들한테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1년에 뭐 2천만 원 하면은 뭐 애로본에 1 해가지고 2천만 원씩 그래도 그 작은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 대놓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지만은 이 소농의 경우에는 그래도 금액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점 농장으로 지정받아서 금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역할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농장이 엄청 탁월해서 거점 농장이 된 건 아닙니다. 실제 이제 저희들도 뭐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2018년도부터 재능 기부를 해가 왔지만은 정부에서 볼 때 저희가 거점이 지정된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이 금역에서는 먼저 이 일을 해본 노하우를 조금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나 학교도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사실은 없습니다. 중앙에서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만 받아서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 성과만 가지고 정부나 학교에서 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를 설득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부족하지만은 농가가 그래도 경험한 부분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 점에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선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유형별로 신청했을 경우에 사실 결정은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결정은 시도에서 결정이 거의 나버립니다. 뭐 남해 같은 경우에 뭐 우리 경남 지역에 19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해에서 신청자가 많으면 남해에서도 남해 군 자체에서 1번부터 순위를 정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형별로. 그럼 경남도에서도 줄을 세웁니다. 그 1순위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은 선정이 될 거고, 이제 올라가면 될 거죠. 그 유형별로 시군에 모은 것도 1순위부터 끝순위까지 다 세우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사업을 신청하는 농장들 경우에는 딱 순서가, 그 등위가 딱 나옵니다. 서류받아 보면. 그럼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주관적인 거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농가가. 그럼 이해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분들이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이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선행학습을 한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나는 사회적 농장을 지정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좋았어. 그는 사회적 약자들하고 농장에서 뭐 가끔씩 뭐 체험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는 농장이 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참석해 준 것도 이해도의 관심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분들이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나름의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발생해야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의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프로그램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짰느냐. 그런데 당장의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보려면 사실상은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해서 뭐 직업 훈련을 뭐 3개월 과정을 하겠다. 주중에 뭐 3회 내지 4회 정도를 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이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쉽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이 올라갑니다. 예산계획이 올라가겠죠. 예산계획에 보면은 무슨 프로그램, 몇 회, 횟수가 중요합니다. 이 사회적 농업은 평가 지표에도 가장 중요한 게 한 사람의 참여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몇 회를 참여를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서를 프로그램 계획을 짤 때 그럼 이 기간하고 뭐 직업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최소 10회 내지 12회 정도 아니면은 연중 계획을 넣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가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이 만일에 뭐 어떤 기간에서 들어온다. 여러 개 기간인데 매일 할 수는 그 한 기간을 가지고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농장에서 2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뭐 하겠습니까? 다들 오면 인사하고 그냥 텃밭 갑니다. 텃밭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보죠. 이제 이 장기간 프로그램은 파종부터 재배부터 수확까지 가공까지 다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여가 파종해놔놓고 다음 주 오면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주 품목이 버섯인데, 버섯 같은 경우는 오늘 입상을 하면 다음 주 오면 순서 계획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나오거든요. 그 다음 주도 수확하고. 이 시스템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버섯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품목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털파스. 우리가 농가들이 보통 그 하면은 뭐 경쟁력 있는 내가 잘하는 품목을 선택을 해서 보통 이 밭에다 안 심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적 농장은 한 가지 품목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양한 품목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품목을 해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다른 농작물을 시기마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 농장을 하면서 일단은 농가가 돈이 돼야 되는데 아니 뭐 봉상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농가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이 가야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는데 과연 농가한테는 무슨 덕이 있느냐. 사실 작년까지는 그 농가주한테는 혜택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제 농장에 이제 필요한 시설들 보관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제 자산 취득되는 부분들 그 외에는 농가한테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농장에서 농사 짓는데 제일 전문가가 그 농장 주인인데 배제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농가주도 강사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매일 예를 들어서 기관들이 돌아가면서 들어오는 경우 같으면은 이제 강사비가 책정된 게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침으로 금년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이제 주 강사가 첫 시간은 8만원. 이제 시간이 추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음 시간 4만원. 이제 뭐 정부에서는 정해놓은 규정이 그렇습니다. 하루에 최대 6시간은 넘지 말라는 거. 근데 가급적이면 4시간 안에 끝을 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 정부 지침 보면은.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해보니까 2시간 정도가 적당하더라는 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그리고 직업훈련은 4시간 정도 하는 게 맞습니다. 직업훈련은 특별한 게 아니고 이 직업훈련생들 오면 그냥 농장주하고 거기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하고 그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영농활동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다른 기관에서 와가지고 영농활동과 그 연계해서 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때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는 게 직업훈련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직업훈련생이 2사람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한 날은 저희 농장으로 오후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그 농장에서 저희들하고 하는 일, 풀도 뺄 거 있으면 빼고 아니면 뭐 청소도 할 거 있으면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거의 안 들겠죠, 그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 오면은 뭐 간식 정도 중간에 쉬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용밖에는 안 되니까 만일 실적을 만드시는 경우 같으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데 그러면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데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참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생각하기에. 아니면 뭐 영농활동 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뭐 그냥 수확된 거 그 수확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또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프로그램이 농장인데 어디 시설에 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그 이런 공간 안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안 틀립니다. 그죠? 자유롭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할 때 그런 것도 합니다. 뭐 날씨 뭐 비 오고 이러면 요즘 최근에 비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산 쓰고 우비 입고 내가 부추 잘라가 옵니다.
부추 잘라오는 것도 영농 활동 아닙니까? 그죠? 그래 와가지고 그거 골랐어. 부추전 굽는 그것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 2시간 맛있게 먹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채소 많이 나오면은 뭐 국수 한 다발 삶아가지고 채소 넣고 해가 비빔국수에 먹는 그것도 프로그램입니다. 그 단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원래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회적 농업의 프로그램은 그 영농 활동하고 연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제 버섯을 따면은 버섯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조금 고급적으로 가려면 버섯 장아찌 만들고 그까지 먼저 또 뭐 이제 좀 퀄리티가 높은 거 이 버섯 가스를 이용해서 버섯 피자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햄버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 몇 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한 거죠. 근데 농장에 저희는 또 그것도 없습니다. 주방도 사실 그 음식물을 만들고 하는 공간은 없거든요. 야외에서 다 그런 부분들 다 이루어집니다. 그 야외에서도 음식 만들기도 가능하다라는 거. 간단한 것들은. 그래서 일단은 나오는 내가 생산하는 그 품목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도저히 할 게 없다. 그러면 내 아는 지인 중에 잘하시는 분 또 있겠습니까? 레크레이션 잘하시는 분 있으면 하루 또 불러오셔가지고 강사비 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또 프로그램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기획이란 게 어렵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일단은 이는 사업에 마음을 두신다면은 다른 농장을 들러서 이제 뭐 남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늘 오신 거 하동에 또 농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눈으로 보는 것만큼 제일 좋은 학습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진행할 때는 막상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게 이제 맨 처음은 좀 혼란스럽고 그렇지만 이게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히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래서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행정적인 이런 서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 거점이 할 수 있다면 또 도움을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경험해 본 사람,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하시면은 아마 농가주들은 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사업을 경험해 본 사람,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하시면은 아마 농가주들은 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저희들이 이용한 참여한 인원수와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있습니다. 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올 경우에 이 장애인들 많이 오면은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농장주가 케어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에서 올 때는 기관이나 올 때는 선생님들이 다 따라오십니다. 보통 보면은 그래도 장애가 그나마 좀 괜찮은 쪽은 한 3명 내지 4명의 선생님 한 분 정도 같이 따라오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적협회 같은 경우에는 5명 내지 6명이 오는데 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농장주가 순수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만 역할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또 그 오는 참여자들하고 소통이 잘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여자가 농장에 오는 걸 굉장히 편안하게 올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농장주가 근엄하고 어떻게 보면 농장주가 열린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사회적 농장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뭐 물론 수익은 크지는 않지만은 그 받는 대가라 생각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이 사업은 굉장히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참여한 인원수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3,320명은 따라오신 선생님들 포함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거제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제와 강력을 포함해서 12개 기관 정도 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 인원 사업의 유형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사회적 약자 대상.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적 약자가 어느 대상까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장애인은 알겠고, 예비 기농인도 다 포함입니다. 그 동네, 내가 농사 짓고 있는 동네에 어르신들도 다 사회적 약자고, 어떻게 보면 요즘 촌에는 보면 애들도 귀하지 않습니까? 애들도 사회적 약자고, 그 외국에서 시집 온 분들, 그분들도 다 약자고, 이 사회적 약자의 개념은 이 꼭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장에서 기본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든 사회적 약자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이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처럼 노인주간보호시설에 계신 이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안 됩니다. 농장에서 힘들지만은 그분들이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장애인들이랑 이 노인분들이 도움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거기 오셔서 스트레스도 풀고 시간 보내면서 그분들 힐링 하는 곳이 사회적 농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거의 보면은 시설에서만 생활을 합니다. 중앙 같은 경우에 집하고 시설 왔다 갔다 하죠. 시설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근데 그 획일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농장에 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0% 지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농장도 복지시설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복지기관의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농장은 농장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을 보지는 않지만은 하나의 복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장은 제일 먼저 이 선택을 하실 때 기관하고 연결을 하시더라도 꼭 얘기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 부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농업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그분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농장에 왔을 때 이 다른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은 조금 제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장에 와서 그래도 나름 이곳저곳 다 혼자서 둘러볼 수 있는 분,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그분들한테는 운동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농장에 오는 분들은 신체적으로는 이 조금 움직이기에 문제가 있다면은 대상을 제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수확한 걸 가지고 맛나게도 먹고 그래가 시간을 때우면서 하루 힐링을 하고 간다는 그 자체. 그런데 농장 오면은 저희는 꼭 텃밭이 작지만은 그 구역 안에 두 군데에 나눠져가 있습니다.
따먹을 수 있는 그 이제 뭐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딸 수 있는 거는 따로 심고, 그 다음에 엽채류나 허브 종류는 좀 다른 곳에 그렇게 이제 구역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농장을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요즘 같은 날씨는 굉장히 덥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잠깐이라도 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어떻게 보면 땀납니다. 그것도 그분들한테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농장입니다. 그렇다고 뭐 농장에 한 2시간 있는데 1시간을 농장 활동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수확하고 기타 부분은 한 30분, 그 다음에 이제 매지 입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면은 그게 뭐 길면 한 40분 정도, 보통 보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뭐 많이 뜯고 파종하고 이러면 또 30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들은 그분들이 파종할 때도 한 곳에 그냥 뭐 상추씨를 다 먹으니까 그대로 저희들 옮겨 심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키웁니다. 뒤에 크는 걸 그분들이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속가내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주는 교육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지 마라. 저번에 이렇게 심어놔 놓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심자. 뭐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같이 좀 따라오시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처음으로 끝난다면은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속되는 그 어떻게 보면은 파종하고 자라는 그 과정의 식물들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리고 수확을 했을 때 본인들이 심은 거는 잘 압니다. 그 기쁨이 크다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많이 느낀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이 사회적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원하는 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농장의 활동 그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 돌봄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 그 다음에 교육이 많고,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이나 제공 부분이 그 다음입니다. 그 정부에서 원하는 농장에서의 역할은 이 3가지 유형으로 갑니다. 형태가. 그런데 사실은 돌봄이 가장 빈도도 높고 비중이 크죠. 그 뭐 지역에 보면은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농장 활동하는데 보조공사로 또 많이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합니다. 이게 농작업이 뭐 고추 심고 뭐 이런 거 할 때 풀 메고 이럴 때 그 어르신들이 오셔가 보조광사비를 받고 그 농장에서 같이 참여해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고용이 아닙니다. 이 보조사업비로 가지고 강사비를 주기 때문에 보조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고 나면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돈이 나오면은 그분들 다시 또 오시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용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 제공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자리를 창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비 기농인 교육을 6개월 받으신 분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정신질환자 보건소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수료를 하시고 금년부터 또 그 보조강사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상반기에 정신질환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 한 분이 또 저희하고 같이 총 3명이 보조강사 역할을 하시면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그 일자리 제공을 하실 때 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보조강사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뽑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뽑았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 뽑으면은 도리어 일도 못하고 그분 케어해야 되는 그런 사까지 오거든요. 저희도 그런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자리 제공을 하실 때는 보면은 저 사람들 중에서 이거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구나. 그럼 그 사람 같이 일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워낙 성실하셔가지고 굉장히 뭐
이것저것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는 여성 2분, 남성 1분인데 예비 기농인을 빼고 그 여성 1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인데 그분은 마음이 너무 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나 장애 애들이 왔을 때 그 친구가 보듬어 주더라고요. 그런 진정 어린 마음들이 보이는 친구들, 그런 애들이 굉장히 농장에는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부분은 학자들이 결론 내린 사항입니다. 학자들이 이 사회적 농장을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부 유럽의 오래된 그 내용을 토대로 과연 사회적 농업을 실천했을 때 돌봄 분야를 비중으로 두고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발표를 해보니까 농업 환경, 이 농장의 특성상은 그분들이 시설에 있다가 농장으로 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일단은 농장에 오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게 통제가 없다 보니까 원래 시설에 계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합니다. 혹시 밖에 나가가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늘상 그게 이제 입에 많이 붙어가 있죠. 그러니까 또 챙기고 수시로. 근데 농장은 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농장주께서 걱정이 되신다면은 앞에 들어오니까 문만 하나 닫아놓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다닐 수 있게끔만. 그렇게 하셔도 방법이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빼고는 지금까지 프로그램 하면서 한 해 빼고는 뭐 거의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항상 문을 열어놔요. 또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그런 농업 환경은 이 자원 자체가 자유롭다는 거죠. 누가 통제할 필요도 없죠. 근데 단지 저희들이 텃밭이나 하우스나 이런 곳을 이동할 때만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자, 오늘 무슨 작업하는데 같이 가세요. 그 정도만, 에스코트만 하는 정도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또 농가주가 어떻게 보면은 리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작업의 과정은 항상 먼저 농장주가 오늘 할 일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할 거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거다.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즐겁게 출발하시면 되는 게 이 농장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농장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농사만 짓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 볼 일도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접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기관이나 단체 여러 곳을 접하게 됩니다. 그 오는 사람들 자체도 생산분들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대면할 일이 굉장히 상호작용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농사만 짓던 사람이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농장주로 봐서도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 기관 단체를 포함해서 사회적 연결망이 굉장히 폭넓게 형성되면서 이 사회적 접촉면이 전체가 같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가구부터 재능 기부나 본인이 좋아서 해오시는 분들은 옛날에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답니다. 장애인들 뭐 부모들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농장에서 같이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면서 집에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동네에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말이지 장애인들 어디서 데리고 와가지고 일 시켜가지고 돈도 안 주고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오해도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런 농장들 앞에다가 타이틀을 크게 붙인 겁니다. 이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동네에서 점차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해와 편견들이 없어지면서 그분들의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일 하려고 시작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또 돈을 주니까 내 돈 들여서 했던 일을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나름의 프로그램도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 사업에 하나 핵심이 있습니다. 치유농장의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처형 사회적 기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치유농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죠. 치유농장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아닙니까? 이 사업은 공익적 목적이지만 치유농업은 공익적 플러스 경제적 부가가치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야 내 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치유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사업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치유농장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내 농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나름의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테스트해보고 저것도 테스트해보고. 근데 비용은 전부 줘가지고 하시면 되거든. 내 돈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치유농장 하시는 분들은 내 수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테스트 기회가 작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치유농장 꿈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시설비를 잘 활용한다면 향후에 이 사업이 5년 이후에 지원이 안 될 경우에 그 치유농장으로 가기 위한 보충시설을 보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과연 거기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영농 활동은 어떻게 보면은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맨손으로 흙 만지는 게 애들한테 감각적으로 굉장히 좋답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또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부분 내가 채소씨를 파종하고 뭔가를 심고 모종을 심고 하는 부분에서 흙을 만지고 자기가 심는다는 것 거기서 식물이 성장해서 결과를 본다는 것 그게 지속적이면서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참여자한테 성취감과 자신감을 굉장히 심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사회적 농업의 돌봄 유형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편익이 아닐까 하는 게 학자들의 정의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금 2023년 금년까지 전국에 지정된 곳이 122군데입니다. 이제 유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사회적 농장,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지역 서비스 공동체 합해가지고 122군데인데 우리 경남권역은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농장은 총 9군데고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은 금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5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은 저희 거제에 한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제는 사회적 농장과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해가지고 2개가 지금 현재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지금 거제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경남 지역에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를 다니는 곳이 사실은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된 곳들입니다. 지정이 된 곳은 저희들이 안 갑니다. 지정이 된 곳은 지역마다 다 관심이 높습니다. 굉장히 열의가 많은 곳이 함안입니다. 함안도 그렇고 하동도 그렇고 이번에 보니까 합천도 굉장히 열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농장 하시는 분들 또 치유농장 지정받아 하시는 분들 체험농장 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을 굉장히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 체험농장 기존 하신 분들은 그대로 또 운영하시면서 이 사회적 농장을 지정받아 운영하실 때는 그 날짜만 딱 정확하게 정하시고 기존 체험농장은 고객 유치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날을 이용해서 고객 받으시고 그래도 기존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가
과연 그렇다면은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농지를 밭이나 논을 가지고 있어야 뭐 임야를 가지고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실제 농장 지정받은 곳입니다. 제일 작은 곳이 175L입니다.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게. 한 50도 평면 되죠. 가면은 30평짜리 하우스 안에 다육이 심어가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큰 데는 뭐, 물론 뭐, 굉장히 큰 데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규모로 가지고는 사회적 농장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면적을 가지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저 뭐 50도 평 같으면은, 프로그램 운영해보니까 다육이 한 가지 가지고는 어렵더라. 그러면 옆에 주변에 농사 안 짓는 통들 많습니까? 그죠? 뭐 가면은 임대비를 주더라도 임대비도 이 사업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공과하고 계약해가지고. 안 가면 무상으로 쓰시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0평 정도 무상으로 임대를 내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뭐 조그맣게 또 텃밭같이 조성해가지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운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비 올 때 그냥 텃밭만 있고 뭐 그냥 노지에서 만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비 오는 날은. 그렇다면은 하우스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 저희는 맨 처음 시작할 때 하우스 2동이었거든요. 버섯 키우는 거. 그거 이제 지정받고 조금씩 보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갖추고 있는데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 올 때 피할 수 있는 공간, 햇볕 많이 나고 힘들 때 또 그 밑에 쉼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파이프로 이제 위에 비닐하고 차광막마 그래가지고 이제 야외에 그렇게 이제 시설을 해놔놓고 거기서 뭐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수확한 농산물도 거기서 정리를 하고 가공품도 거기서 정리하고 다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자체는 그냥 재배 시설로 버섯만 키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또 정부 사업비 받아가 이제 교육장 저희는 거점 농장은 또 교육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사업비를 받아서 점차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교육농장이나 뭐 체험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따로 시설비 있는 거는 크게 안 들어가고 굉장히 참여자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지정된 122개 농장 중에서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곳이 원래 교육농장 하시고 체험농장 하시는 분들이 또 지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쪽은 또 굉장히 시설이 좋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시는 곳은 열악합니다. 가면 정말 농업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 사회적 농업과 일치하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기존 이제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회성의 개념을 항상 가져오셨기 때문에 시설에서만 하는 위주로 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다양하게 기존 잘 운영하는 곳을 이제 견학하시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또 이 접목하는 부분들이 다양해졌죠.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6년 차지만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보통 이제 농장이 운영되는 게 이제 농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인건비의 성격은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농업 소득이 높아야 고용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보통 이 사업비로 보조강사를 많이 활용해서 참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통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어르신들 좀 많이 그 농업 활동가로 초빙을 해서 이제 강사비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사회적 농업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뭐 몇 회하고 몇 사람이 왔다
이 실적은 뭐 수치니까, 증명화되는 수치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그 농장에 와가지고 과연 어떻게 변화가 있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시범 단계에서는 그런 질적인 평가를 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몇 년간의 꾸준한 연구조사가 특정 기관에서 용역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면 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나름의 농장별로 질적인 성과가 올라간 토대로 봤을 때 참여한 분들의 긍정적인 편입, 그리고 농장주의 편입, 그리고 지역사회의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이 나름 부분으로 정리가 현재는 어느 정도 됐다. 그걸 살펴보자면은 참여자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일단은 농장에 와서 여하튼 농장 주변을 다니고 텃밭도 이용하고 일단 하우스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몇십 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이 걸음걸이 수가 많다는 거죠. 땀도 날 때도 있고. 그렇다면은 굉장히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근데 굉장히 그 부분에서 이 성취감이 높다는 거죠. 저희 같은 이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이제 금년에 이 보건소를 통해서 그 정신질환자분들 10몇 분이 저희 농장에서 3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농작업도 같이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주생산품이 버섯이다 보니 버섯 수확에서 가공까지 다 포장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과정은 판매 훈련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훈련을 통해서 나온 매출이 있잖아요. 전에 금액을 저희들은 또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대학을 지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검정고시고 해가지고 이제 나름 또 가정도 좀 어려운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바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 대학 가는 애들, 그 이제 저희는 판매 금액이 작든 많든 상관없이 전액을 저희들이 이제 장학금으로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4번째 전달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어르신 한 분이 70 넘으신 남자 어르신인데 자기가 살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직접 그 일을 같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판매도 직접 같이 하시고. 그래가 이제 그분이 직접 전달을 하셨거든요. 그분 하시는 얘기가 본인이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기분 좋은 적이 없었답니다.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성취가 보면. 그 눈물을 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는 사회적 농장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건강 부분에서 굉장히 큰 편익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부분 보면서 저희도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장애인 가족들이, 저희는 지금 또 토요일에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초대해가지고 농장에서 또 같이 일하고 또 같이 재밌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도 또 어떤 이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생업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일은 또 일대로 해야 되고, 자식들은 또 뭐 시설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고 하면은 또 저녁에는 같이 모이지만은 이 집에서 부모들도 피곤하고 애들은 또 애들대로 방에 들어가서 오락기만 만지고 그런 거 외에는 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밥 먹을 때도 따로. 이제 이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지간하면 아버지까지 오라 하거든요. 근데 좋은 기회잖아요. 오면은 주말에도
프로그램 참여 안 하면 잠자고 각자 할 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가족들이 여행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마 농장에 오는 만큼만 해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농장에 와서 뭐 음식 만들기를 하나 한다. 그럼 가족끼리 만들다 보면은 그 생전에 얘기 안 하던 엄마 아빠 애기들하고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가족 유대나 정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해소되는 부분,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이 또 여러 가족이 오다 보면은 다 마음은 똑같다 아닙니까? 이 장애를 가진 그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은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모를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힐링이 되는 부분이 장애 참여자 외에 그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일부 해소시켜 준다는 부분, 그것도 굉장히 크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 참여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세 분이 이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일단은 농사란 자체가 수학 체험 외에는 경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가정이 연중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계절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새로운 경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농작업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참여자의 굉장한 긍정적인 편익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농업인한테는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일단은 뭐 돈은 차지하더라도 그래도 그 참여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 시작할 때 인연이 저희 소장님하고 인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공장에서 이 직업훈련을 해보면 안 되겠냐. 그게 시작이 된 게 제가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사실 저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 편견 때문에 사실은 제가 수락을 못 하고 있다가 여러분의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계기가 됐지만은 제 자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실제 그 3개월 과정에서 완전히 해소가 됐거든요. 진짜 이거 왜 그랬을까 하는 정도의 제 자신에 대한 질책을 굉장히 많이 했죠. 지금 뭐 만나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순수하고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너무 순수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굉장히 좋죠. 그 보면 우리도 뭐 정상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뭐 비즈니스 아닌 경우 같으면 서로 인사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도 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만나다 보면 더 친해집니다. 친해지고 저는 뭐 또 뭐 급해가지고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보면은 뭐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가져왔으면 저 찾아와서 사탕도 입에 넣어주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도 저는 보고 있죠. 동네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편견 가지고 있다가 몇 번 만나다 보면은 애기들도 챙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 융화 차원에서 굉장히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편익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농가가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사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농사일도 바쁜데 그런 거 챙길 시간이 없죠. 그죠? 그런데 그 기관이나 단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때는 관심이 있어서 농장에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연계 사업들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거. 일단은 또 내가 농사만 짓던 사람이 바깥에 나가면 아는 사람들이 기관 단체에 있다는 거는 내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는 사람도 많네.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크죠. 물론 뭐 농업인으로서 활동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파급 효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참여자하고 사회적 농장 이 관계에서 기관과의 연계 과정에서 올 수 있는 그런 편익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의 형태만 가지고라도 어떻게 보면 사회 통합에 어떻게 보면 일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주변에 그 농장 주변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동네만 보더라도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굉장히 완화될 수 있다는 그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농업이 정말 제대로 가려면은 지금은 시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그 20대 국회에서 먼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제도를 법률안을 상정을 했는데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대에 다시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법사위 소위에서 지금 아직 계류 중인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마 금년에는 지금 뭐 다른 법사위에서도 다른 거는 다 뭐 내용이 정리가 된 것 같고 마지막 그 자료 수정만 정리만 되고 나면은 아마 이게 법이 시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제화가 되고 제도적으로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된다면은 실제 이 사회적 농업이나 지원 농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형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법제화가 안 된 상황에서는 어떤 연구 성과를 내려 해도 학자들도 동의 안 되기 때문에 법제화가 되어야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취약해서 사회적 농업은 법제화가 빨리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 인식이라든지 홍보가 정부 차원에서 많이 안 돼가 있다는 것. 농민이 알아야 되는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면 단위가 업을 빼고 면 단위가 116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면 단위의 한계 정도는 이 사회적 농장을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0개를 잡았는데 그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 보고 그래서 지금 1000개 이상을 지금 정부에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뭐 이 제도화도 제도하지만은 이 조직화가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적 농업이 시군만 오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 어느 팀에 어느 담당자가 담당하는지 모릅니다. 공문이 내려오면은 지자체에서 내 거 니 거 싸우다가 문서를 어떻게 보면 수발을 해가야 되는 담당자가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어느 시군을 갔는데 그날 아침에 아니었습니까? 문서가 경남도에서 나간 게 2달 이전에 나가는데 이미 그런데 그 문서를 수령한 분이 우리가 가는 설명의 날 아침에 그 문서를 접수를 하신 거죠. 그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홍보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 저희가 그제 사람이 그 지역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지금 현재 문제점이 아닌가. 그리고 지역농업과 사회적 농업이 부처는 한 곳인데 농식품부인데 지역농업은 농진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농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곳에서 하면 참 좋을 건데 이것도 또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역농업은 법제화가 됐다 아닙니까? 사회적 농업은 아직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법제화가 된다면 향후에 지역농업과 사회적 농업이 가는 같이 실현의 목적은 공익적 부분은 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지역농업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회적 농업과 치유 농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같지만은 그러면은 향후에 이 부분을 계속 이연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일원화시켜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정부의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사회적 농업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사회적 약자하고 농장에서 같이 즐겁게 시간 보내는 게 사회적 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침을 보고 이러면 이 글자 문구 자체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아 별거 아니다. 그런데 정부 사업이라는 게 단점이 서류는 잘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하나 중요하고 일단은 만일에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아까 그 말씀드린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 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 부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 그 이제 테스트를 미리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가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점을 받는 부분이 과거에 보조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그 가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협력, 연대 어떤 기관과 내가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또 점수의 가점을 받겠죠. 그런 분들은 정부에서 지정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4가지 정도의 요건만 갖춘다면은 또 실적을 내가 신청하기 전에 어느 정도 증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정받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농업에 대한 대부분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